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6.25가 먼저 어떤 전쟁이었나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는 냉전 시기 최대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의 대리전이었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치른 최대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전쟁 기간 중에 우리는 한국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연설을 할 정도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말처럼 6.25 전쟁은 3차 대전을 막아낸 전쟁이었고 그리고 3차 대전을 대신 치른 국제전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참전한 최초의 전쟁이자 마지막 세계전쟁이고 또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엔이 수행한 가장 큰 전쟁이기도 합니다. 냉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은 한국전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혀진 전쟁 그리고 감추어진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전쟁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강합니다. 6.25 전쟁의 기원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기원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48년에 38선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그리고 38선 이북 지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분단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였습니다. 결국 1950년에 6월 25일 날 발생한 이 6.25 남침전쟁은 1945년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서부터 시작된 두 이질적인 사회가 가져온 파국적인 귀결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을 국제전쟁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나눠가지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있는 냉전이라는 요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냉전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고착되면서 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갈등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주의 진영과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대립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대립이 가장 격화돼 가지고 그게 뜨거운 열전으로 벌어지는 그 접점이었던 바로 38선을 사이에 둔 남북 간의 전쟁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 정치라는 측면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 대륙에서 장개석 정부가 타도되고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공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러한 중국 공산혁명의 성공은 북한의 김일성에 자신감을 제공을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혁명에 성공을 한 이후에 북한에다가 조선족으로 구성된 3개 사단을 북한에다가 제공함으로 인해서 남침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련과 중국, 북한이라는 이 동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삼각동맹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남북 간의 갈등입니다. 이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그리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남북 대결로 진화가 됐고 이것이 동아시아 공산주의 세력과 반공주의 세력의 대결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 남북 간의 갈등이 국제적인 냉전 그리고 아시아의 냉전의 진앙지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찾아왔습니다. 그 즉시 한반도는 38도선을 분할선으로 하여 미국과 소련이 38선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에 각각 진주를 해서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냉전의 파고가 한국을 아시아 냉전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분단은 그 전 세계적인 미국과 소련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냉전의 한국화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세계의 냉전이 그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 공산진영의 대립이었듯이 한국도 두 개의 이념에 근거한 체제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족 분단은 통일신라 이후에 그야말로 약 10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분단은 그동안에 약 1000년 이상을 통일 국가를 이루고 왔던 이런 한국인들의 어떤 민족 정서에 강렬한 어떤 통일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충돌은 이미 1920년대부터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25는 어쩌면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 갈등과 충돌이 1950년에 가서 아주 격렬하게 파열음을 내면서 표출된 그런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방 이전에 우리 독립운동 진영이 어느 정도나 분열을 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그 정의를 내리자면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의 어떤 총체적 노력을 독립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립운동의 목표는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립운동 진영은 굉장히 심각하게 1920년대 초부터 분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쓰신 박은식 선생께서 1925년에 돌아가시면서 독립운동 진영을 아주 통탄하는, 분열을 통탄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진영이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로 분열이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분단으로 향하는 길을 우리 스스로 닫기 시작했다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반세기에 걸쳐서 연약하지만 끈질기게 지속된 독립운동은 그 마지막 종착역이 분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 사실상 이데올로기의 분열로 인해서 전 민족적 통일의 이상은 실현 불가능한 단계였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 진영은 왜 분열을 했을까요? 우선 첫째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 유학에 기반을 두었던 정치 신념이 무너지면서 근대 민족주의 사상이 도입이 되었고, 그와 거의 동시에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독립운동 진영이 걷잡을 수 없이 분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이데올로기의 배후에는 중국이라든가 소련, 그리고 미국의 정치 역학이 작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해방 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전략도 상당히 심각하게 분열을 했습니다. 이데올로기 분열에 더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의 대립이 있었느냐? 한쪽에서는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항일 무장 투쟁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김원봉이라든지 신채호 같은, 또 박용만, 이런 분들이 추구했던 노선입니다. 반면에 한쪽에서는 또 애국 계몽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교육 활동을 통해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한 외교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대표자가 이승만 대통령, 서재필 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이처럼 아주 뚜렷하게 이 전략적인 대립을 하는 두 세력은 이쪽은 저쪽을 비난하고 저쪽은 이쪽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투쟁 노선을 추구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열강의 힘을 빌어서 독립하려는 외교 독립운동은 이 자주적 민족해방의 길을 좁히는 길이다라고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지향했던 외교 독립 노선 그룹은 무장투쟁 노선은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니 외교 독립만이 그 올바른 길 아니냐라고 또 무장투쟁 노선을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921년 1월 5일 날, 그 당시에 하와이에서 머물던 이승만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에 뽑혔는데 왜 취임을 안 하느냐, 빨리 부임을 해라 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하와이에서 밀항선을 타고 상해로 밀항을 해서 1921년 1월 5일 날 임시정부 첫 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바로 이 첫 회의에서 무장투쟁론과 외교 독립론이 아주 격렬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저 도표에서 보시듯이 무장투쟁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주에서 의병단을 조직을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진입을 해서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키자. 또 소련의 힘을 빌려서 독립운동을 강화하자. 또 중국 내에 베일 정당과 제일하고 무력 원조를 얻어서 공동전선을 펼치자. 그리고 중국과 한국 내에 일본 관원에 게릴라전을 전개를 하고 관청을 폭발을 하고 고위관리를 암살하는 이런 아주 강경한 무장투쟁을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주장을 하신 이 외교 독립론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저기서 보시듯이 의병단을 조직을 하고 게릴라 작전을 펼치고 하는 것은 뭐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행동화될 경우에 국내 동포들은 일본으로부터 더 한층 많은 탄압을 받고 인명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반론을 제기했고요. 또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이다. 우리는 왜 독립운동을 하느냐. 우리는 동양에서 표본적인 민주주의 문명국가를 구현하려는 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의 목적인데 바로 이러한 표본적인 민주주의 문명국가를 구현하려는 우리의 이념에 합치될 수 없는 이론이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사회는 노예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소련을 자기의 조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비판을 했습니다. 또 중국 내 베일 정당과 제휴하고 무력 원조를 얻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냐. 따라서 우리는 국제 외교를 통해서 각국의 동정을 얻어서 예를 들면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마사리크 같은 분의 활동처럼 각국의 동정을 얻어서 독립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습니다. 또 공산당의 원조를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성취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조국을 다시 공산주의 국가의 노예로 만들자는 주장이니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